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지금부터 발달 심리학 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은 2장 인간 발달의 이론부터 보시면 되고요. 이제 지난 시간에 발달 심리학 이론의 어떤 되게 개념적이고, 어,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주요 쟁점들, 이런 것들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인간 발달을 얘기할 때 되게 주요하게 다뤄지는 이론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인간 발달을 설명할 때 이 이론은 모르면 안 된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 이론이 여러분 교재에 총 8가지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마지막 8번은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2주차에는 1번부터 3번까지 이론을 살펴볼 거고요. 네. 어, 다음 주차, 3주차에 4번부터 7번까지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번부터 3번이 정신분석 이론, 인지발달 이론, 성숙 이론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영상에서는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크게 두 학자의 이제 이론이 제시가 됩니다.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이론 그리고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 이렇게 두 학자의 이론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분석 이론을 이제 학자별 이론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정신분석 이론이 어떤 건지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교재 39쪽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신분석 이론 네. 정신분석 이론을 보시면 정신분석 이론에는 정신이라는 단어와 분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수많은 이론들을 배우실 텐데 그때마다 이론의 이름을 보시면 그 이론에서 뭘 강조하고 뭘 중요하게 얘기하는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신분석 이론은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이라는 걸 강조하고 분석이라는 걸 강조하는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정신분석 이론은 정신이 모든 인간 행동의 기초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수업 듣고 아니면 이렇게 서원대학교 입학을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밥을 먹는 행동도 그렇고 친구를 만나는 행동도 그렇고 모든 인간의 행동에는 우리 정신이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동기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동기는 우리의 정신에서 생겨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인간 내면에 되게 집중을 해요. 그래서 인간 내부에 어떤 충동적인 힘, 이게 이제 추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동기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건데, 이 충동적인 힘이나 아니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경험을 밝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간의 발달은 무의식적인 것이라고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사춘기가 됐을 때 내 발달 과정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잘 알지는 못해요.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어제와 다른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걸 여러분이 다 겪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인간의 발달은 무의식적인 과정이다. 그런데 아이들이 행동하는 걸 보면 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발달이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달은 이 의식 아래에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지만 행동을 통해서 그 행동의 상징적인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지금 어떤 발달이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분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정신분석 이론의 주요 개념 두 가지가 나왔죠. 정신이 인간의 행동의 기초가 되고 우리는 행동을 통해 그거를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정신분석 이론 중에 두 가지 프로이트와 에릭슨의 이론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트의 이론은 심리 성적 이론이라고 해요.
심리는 알겠는데 왜 성적이 붙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론에서는 그 이론에서 중요한 것들이 이름으로 이제 붙게 된다. 여기서는 성적인 추동을 되게 중시했기 때문에 우리의 무의식에 있는 성적인 추동을 중시해서 이론의 이름에도 성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교재는 40쪽을 보시면 되고, 자,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이트는 뭐 심리학, 상담 심리에서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듣게 되실 그런 이름입니다. 모든 어떤 상담 이론들이 프로이트의 이론이 없이, 그런 기초 없이 만들어진 이론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은 심리학이나 상담 심리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 프로이트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인간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지적이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이성적이고 무의식적인 동기에 영향을 받는 존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제가 이 그림을 보려고 제 얼굴을 위로 올렸는데 이 그림이 정말 중요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먼저 성격의 구조를 볼 건데, 이 성격의 구조가 이 그림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이게 무슨 그림인가요? 자, 빙산이에요. 빙산. 그래서 물 수면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 아래 이렇게 크게 차지하는, 그러니까 물 밑에 있고, 우리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는 이 빙산의 일각밖에 볼 수가 없는 건데, 이거를 정신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에 무의식이 엄청 이렇게 크게 이만큼이나 차지를 하는데요. 이거는 어디에 있어요? 수면 아래에 있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위에 요만큼 있는 건 뭐예요? 전의식. 전의식은 보시면 수면 밑에도 있고 위에도 이렇게 좀 있어요. 그 얘기는 파도가 친다거나 수면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 조금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전의식은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고 노력하면 의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정신 중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 알아차릴 수 있는 부분, 그 수면 위의 부분은 요만큼입니다.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의식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신 중에 아주 일부분만 인식을 알아차리면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이트 이론에서 무의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제시가 됐다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네, 이걸 다 지우고 싶은데 지워지네요. 이제 이 그림을 다시 보시면 원초화는 주로 무의식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뭐 요 윗부분에 보시면 자아, 초자 이렇게 또 3등분으로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원초화가 뭔지를 보면 원초화는 이름 그대로 우리 성격에서 가장 원초적인 부분입니다. 원초적인 어떤 뭐 충동이라던가 본능적인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거는 우리의 막 원초적인 본능은 엄청 옛날에 원초적 본능 영화도 있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원초적인 본능은 우리가 별로 서로 얘기를 잘 안 하죠. 떠올라도 얘기를 잘 안 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걸 얘기를 밝혔을 때 사람들이 나를 좀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인데, 여러분들의 원초적 본능이 뭔지 제가 여쭤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을까? 뭐 다는 못 알아차릴 텐데 의식화된 것들은 좀 알아차릴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거는 주로 무의식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조금 위협적인 그런 본능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생물학적인 본능들이에요. 그래서 성적인 본능,
공격적인 본능 이런 것들이 원초화를 구성을 하는데 이거는 쾌락 원리에 의해서 지배가 됩니다. 이 쾌락 원리라는 거는 우리의 뭐 어떤 공격적인 본능이 있다 그랬을 때 이 원초화에 공격적인 본능이 올라오면 우리는 긴장 상태가 됩니다. 근데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 공격적 본능이 좀 해소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긴장 상태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거를 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긴장을 감소시키기 위한 행동들을 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쾌락 원리에 의해 지배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초자는 그거 원초하고는 되게 상반된 그런 부분인데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심과 자아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양심은 우리가 뭔가 내가 생각할 때 옳지 못한 걸 했을 때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이고 자아 이상은 내가 뭔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했을 때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초자아가 있기 때문에 뭐 사회적 규범을 지킨다거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는 이 원초아도 있고 초자아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되게 상반돼서 내 마음 안에서 얘네 둘이 갈등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행히 이 자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중재를 해줍니다. 이 자아는 현실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즉흥적인 충동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해주고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게 중재해 주는 것이 자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성격의 구조 이 6가지 개념은 여러분이 뭐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배우실 내용이고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프로이트는 그러면은 이후에 배울 부분은 인간의 발달을 어떻게 나눴느냐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인간의 발달을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로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는 뭐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세히 배우실 거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요약적으로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보면 구강, 학문, 남근 이런 식으로 어떤 신체 부위가 단계의 이름으로 붙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프로이트는 우리의 발달 단계.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성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리 성적 발달 단계라고 이제 이름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이제 인간의 발달 단계가 쾌락의 주된 원천이 되는 그 부위, 그 시기에 그 부위의 이름이 그 시기에 발달 단계 이름으로 붙여진 거예요. 예를 들면 구강기는 태어나서 생후 1년, 그러니까 엄마의 그 모유를 수유 받는다고 해. 그래서 엄마 젖을 먹고 그런 단계죠. 그래서 입으로 빠는 행위, 여기서 쾌락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꼭 엄마 젖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입에 갖다 대고 빨잖아요. 왜냐면 여기가 쾌락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강 활동을 통한 쾌를 추구하는 단계. 원초화가 지배하는. 근데 이제 프로이트가 제시하는 거는 각 단계별로 쾌락이 어느 정도 만족이 돼야 되는데 쾌락이 너무 만족이 안 되거나 너무 과잉 충족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거를 그 시기에 뭐 고착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적절하게 만족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성인기에 어떤 특성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이 특성들에 대해서는 또 각 단계별로 설명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거를 뭐 예를 들면 구강기에 고착된 성격을 구강기 성격, 뭐 학문기에 고착되면 강박적 학문기 성격,
폭발적 항문기 성격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고요. 이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1에서 3세는 항문기, 항문적 활동을 통해 쾌를 추구하고, 그래서 이때는 배설을 통해서 긴장이나 불편감이 감소되는 걸 느끼고, 이때 그래서 배변 활동을 하게 됩니다. 배변 활동이 아니라 배변 훈련, 아이들 기저귀 떼고 이런 거 있죠? 이걸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3에서 5세는 남근기라고 해서 정신 에너지가 성기로 옮겨가면서 이때는 이제 그 부모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이 성기와 관련된 그래서 거세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남근 선망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시기가 남근기예요. 그래서 이때 남아는 남자아이들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이제 있을 수 있고 여아들은 엘렉트라 컴플렉스가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6에서 12세는 잠복기 그리고 12세 이후에 생식기. 그래서 보시면 전생애를 다 다루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뒷부분은 생략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각각의 내용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잠복기는 초자가 발달하는 이제 초등학교 가는 그 시기인데 이때 이런 사회적 도덕적 가치가 습득이 되고요. 생식기에는 이제 이성 부모에 대한 성적 욕망이 나타나는 시기. 요때 이제 사춘기가 오게 되는데, 원초와 자아, 초자아 균형을 잃게 되면서, 이때 부적절하게 발달이 일어나면 청소년기에 자살, 비행, 정신 이상,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빨리 뒤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으로 넘어갈 텐데, 자, 여기 보시면 사회적이라는, 앞에 성적이었죠. 이제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붙여져 있어요. 그 이유는 인간 발달에서, 앞에 프로이트 이론에서는 인간 한 개인의 내면을 강조했다면, 에릭슨은 사회적 맥락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본능이나 욕구뿐만 아니라 인간의 그 외적인 부분, 문화적이고 사회적 이런 환경, 그러니까 내면과 외부 환경이 상호작용을 해서 인간이 발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노년기까지 다 제시를 하는 전생애적 접근을 시도를 합니다. 인간의 내재된 기초안에 의해서 발달이 된다라고 바라보고 중요한 거는 자아정체감 발달을 되게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정체감 발달은 전생애에 거쳐서 발달이 이루어지지만 또 특히나 청소년기 요 시기를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총 8가지 발달 단계가 있는데 그때 각 단계마다 위기가 발생을 하고 이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때 자아정체감이 확립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각 단계별로 빨리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 0에서 1세는 신뢰감 대 불신감 단계. 이때는 위기가 뭐겠어요? 불신이 위기가 되겠고 신뢰감 형성이 잘 되어야 하는 그런 이때 발달 과업이 신뢰감의 형성이겠죠. 그래서 이때는 주요 양육자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아이가 세상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주요 양육자가 어떻게 양육을 했느냐에 많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에서 3세가 되면 애들이 이때부터 내가 할 거야! 이렇게 자율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이때 양육자가 이 자율성이 형성되는 거를 잘 이렇게 잘 지지해주지 못하면 아이들이 오히려 수치심이나 회의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자기 능력으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허용하는 게 필요하고요. 과잉 보호나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은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3에서 6세 때가 되면 아이들이 주도성 대 죄책감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세상을 막 탐구하고 탐색하고 이런 시기가 오게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 시기인데 그때 아이들이 막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 이제 돌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시에 두려움과 죄책감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두 가지 마음에서 이제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아이들의 주도성을
잘 발달시켜주기 위해서는 탐색할 수 있는 자유를 아이들에게 허용을 해줘야 되고, 아이들이 이제 탐색하는 단계에서 도움을 청할 때 잘 도와주면서, 네, 주도성을 줘야 하고, 이때 주도적인 활동을 못하게 계속 간섭하고 막거나 억압시키거나 이렇게 하면 죄책감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가 좀 잘렸는데, 그 다음에 6에서 11세, 이때 초등학교 간 그 시기인데, 이때는 근면성 대 열등감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학교 교육이 시작이 되고, 이때 이제 아이들이 학습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한글을 떼기도 하고, 산수, 수학, 덧셈, 뺄셈 이런 것들 배우게 되는데, 이때 사회적이고 인지적 사회적 기술 습득이 제대로 잘 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열등감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이때 이 열등감을 많이 느끼게 되면 성인이 돼서까지도 좀 위축되고 열등감을 잘 느끼고 진취적으로 뭐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성격으로 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청소년기. 이거는 12에서 18세까지를 얘기를 하고, 이때 이제 좀 중요하게 강조되는 게 자아 정체감 확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때는 주요한 위기가 정체감이냐, 정체감 혼미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잘 보내야 아이들이 인간이 정체감이 확립이 잘 되는 거고요. 이때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이 중요한가, 이런 정체감을 발달을 시키는데, 이때 이제 2차 성징과 같은 그런 신체적인 변화도 나타나게 되고, 또 이때 진로를 정한다거나 그런 중요한 시기예요. 그때 이제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역할 혼미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 시기를 지나가면 성인 전기가 됐을 때는 친밀감 대 고립감이라는 위기가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발달 단계가 이제 도래하는데요. 이때는 중요하게 형성해야 되는 것이 친밀한 관계예요. 이때 이제 연애를 시작하고, 물론 더 일찍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혼을 한다거나 이런 아이를 낳기도 하고 이런 시기죠. 그래서 이때 상호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상호 의존성을 발달하게 되는 시기이고요. 근데 이때 이제 친밀한 관계 형성에 실패를 하게 되면 이제 고립감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7번째 단계는 생산성 대 침체성이라는 위기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단계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성인 중기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생산성이 아주 중요해지는 그런 단계고, 여러분이 교재에 49쪽의 맨 윗부분을 보시면 생산성이 3가지로 제시가 됩니다. 생물학적 생산성, 직업적 생산성, 문화적 생산성인데요.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게 생물학적 생산성, 그리고 직업적 생산성은 다음 세대의 기술을 전수하는 것, 문화적 생산성은 문화를 창조하거나 혁신하는 그런 측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생산성을 이제 스스로 뭐라 그럴까요? 형성하는 나에게 이런 생산성이 있구나, 이거를 스스로 이제 인식하고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 그러면은 발달이 잘 되는 건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침체감을 느끼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노년기가 나와요. 보니까 에릭슨의 이론에서는 노년기까지 다 발달 단계를 다루고 있는 전생의 관점의 이론이구나, 이거를 아실 수 있는데, 이때는 통합감 대 절망감이라는 심리사회적 위기가 도래를 하게 됩니다. 위기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시기적으로 자신의 죽음에 직면을 해서
내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데, 내 인생이 어느 정도 꽤 만족스러웠어. 이렇게 회상하면서 내 삶에 대해서 이 정도면 뭐 괜찮았어. 이렇게 수용하게 되면 통합감을 형성을 할 수가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내 인생이 막 후회스럽고 죽음이 두렵기만 하고 이럴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절망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년기에는 통합감만 느끼거나 절망감만 느끼거나 하지는 않겠죠. 두 가지를 이제 같이 느낄 수 있는데 절망감보다는 통합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경우, 아주 균형 있게 느끼는 경우가 건강한 발달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 정신분석 이론,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이론과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 인지 발달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